외딴 산속 오두막에서 한 남자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는 곳엔 1년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5 친구들의 미스터리,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묘하고 어둡고 미스터리한 실제 사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가족이 아직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1978년을 배경으로 하며 캘리포니아의 유바시티에 살았던 5명의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은 절친한 친구들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유바시티 5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 젊은이들은 모두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가벼운 지적장애나 정신건강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매우 높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잭 휴엣은 그룹의 막내로 24살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불편해했고 낯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4명의 절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활짝 피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고 장난도 많고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두 번째 멤버 테드 웨이어는 그룹의 맏형으로 32살이었고 잭 휴엣에게는 친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특히 사회생활을 어려워하는 잭을 정성껏 돌봐주었고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테드는 잭이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 불편해할 때 잭을 대신해 전화를 걸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형처럼 나서서 그를 위해 전화를 걸어주곤 했죠. 그리고 그 그룹의 3번째 멤버 빌 스털링은 29살이었고 매우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기독교 문학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신자이기도 했지만 운동신경이 뛰어나 특히 볼링을 좋아했고 그 당시에 주변에서 알아줄 정도로 잘 쳤다고 합니다. 4번째 멤버 잭 마드루가는 30살이었고 육군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IQ가 너무 낮다는 의학적 평가에 따라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5명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바시티 5의 지정 운전사였습니다. 잭은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의 1969년형 흰색과 청록색 몬테고를 매우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고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비공식적인 리더인 게리 마티아스가 있습니다. 그는 25살이었고 그 역시 육군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후 의학적 평가에 따라 제대했습니다. 게리는 운동신경이 특출나게 뛰어났고 음악을 매우 좋아해서 조그마한 락밴드에서도 활동을 했고 또 반전으로 하모니카를 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는 제대 후 유바시티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진단을 관리할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었죠. 하지만 결국 의사가 적절한 약물과 치료법을 찾아냈고 그는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붓 아버지의 정원 관리 사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5 남자들은 남들이랑은 조금 달랐지만 서로서로를 챙기며 항상 꿍꿍 뭉쳐 다녔습니다. 마치 독수리 오형제 같은 오총사였죠. 이 독수리 오형제 같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스포츠였습니다. 특히 농구에 대한 공통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면 농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농구를 보거나 아니면 농구를 직접 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등록되어 있던 직업 재활 프로그램인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는 농구팀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농구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다 1978년 2월 그들의 농구팀과 다른 많은 팀들이 토너먼트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이 토너먼트의 우승자는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무료 여행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바시티 5는 이 토너먼트에 대해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토너먼트는 2월 25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뛰어야 할 경기 하루 전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농구팀인 UC 데이비스가 캘리포니아 치코란 도시에 불과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바로 그들의 큰 토너먼트 경기 전날 밤인 2월 24일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한 번 다시 뭉쳐서 긴 의논 후에 결국 이 경기를 보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치코에 가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25일에 시작되는 토너먼트에 전에 푹 잘 수 있도록 집에 제 시간에 돌아오기로 한 거죠. 그래서 2월 24일은 어김없이 왔고 그들은 아주 재미있는 로드트립을 친구들과 하고 농구를 보고
또 그 다음날에 자기들한테 제일 중요한 경기를 뛸 떨리는 마음으로 지정 운전사인 마두루 집에 모였습니다. 오영재는 우르르르 마두루와의 몬테고에 올라타 캘리포니아 치코까지 50마일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운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팀인 UC 데이비스를 응원을 했고 그날 밤 게이터스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5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구 경기에서 유바시티 5를 본 여러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친구들은 마두루가의 몬테고에 올라타 치코의 작은 편의점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소다와 우유팩 그리고 약간의 간식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그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밤 10시쯤에 왔고 그가 가게 문을 닫으려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5명의 큰 그룹이 들어와서 많은 물건을 사는 것에 당시엔 짜증이 났다고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게 주인이 가게 문을 닫는 것을 지연시켰기 때문이었죠. 여튼 마지막 손님인 만큼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었죠. 하지만 그 편의점에서 목격은 친구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 부모님 중 일부는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시간이 늦어지자 부모님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화에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다들 똑같이 아들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항상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있을 것인지 말했기 때문에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토너먼트 전날 밤에 좋은 잠을 망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모든 가족이 경찰에 전화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5명의 건강한 청년과 자동차 한 대가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랜스 에이어스 경위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에이어스는 테드 웨어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에 개인적인 연관이 있었고 아마도 다른 때보다 이 친구들을 찾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도록 더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색 첫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자 에이어스 경위는 수색 반경을 크게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확장 수색 덕분에 2월 28일 화요일 실종 나흘째 되던 날 한 산림 경비원이 플루머스 국유림을 순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낡은 비포장 도로 위에 선명한 타이어 자국이 나 있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그 자국을 따라가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하늘색 몬테고 한 대가 깊은 눈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해발 1300m가 넘은 고지대 정상적인 길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마도 친구들이 밤 10시쯤 편의점에서 간식과 음료를 산 후 다음날 아침에 큰 농구 토너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곧장 유바시티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지만 그들의 차는 유바시티에서 70마일이나 떨어진 치코에서 집 유바시티의 반대편 방향에 떨어진 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친구들의 가족들은 그 차가 왜 그 외딴 산속숲의 진로로 운전해 들어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추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갈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건 단순히 그들의 차가 이상한 데서 발견된 게 다가 아니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가 70마일이나 떨어진 외딴 숲에 있었다는 기묘함 외에도 친구들이 차를 버렸다는 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발견된 블루마스 국유림 일대는 매우 춥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였습니다. 그날 날씨 상황은 특히 시에라 네바다 산맥 고지대였던 그곳은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큰 도로들에선 제설 차량이 운행 중이었고 기온은 마이너스 6도 이하로 떨어졌고 밤에는 더 추워졌습니다. 산속 도로는 눈으로 덮여 있었고 치인이나 사륜 구동 차량 없이는 진입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차가 발견된 당시 차는 눈에 덮여 있었지만 눈에 갇혔다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차 하부에는 긁힌 자국 하나 없었고 진흙이 묻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 같았죠. 심지어 기름 탱크는 4분의 1이 차 있었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화 장치에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차를 다시 운전하기 위해 핫 와이어링을 해야 했을 때 차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나 엔진 문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곳 한가운데에 주차하고 내려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차 안을 들여다보니 그들이 편의점을 떠난 이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간식의 포장지와 캔, 상자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 하나는 약간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포장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수색은 이제 이 차가 발견된 지역을 독점적으로 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발견된 후 며칠 동안 그들은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친구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거대한 눈보라가 계속 몰아쳐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수색이 불가능해져서 눈이 약간 녹은 초봄까지 수색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친구들의 가족들은 보상금을 내걸고 정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천 건의 제보와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미확인 목격담을 처리했지만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고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6월 4일 친구들이 실종된 지 약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 긴 도로 여행 중이던 일부 오토바이 운전사들이 몬테고가 발견된 곳 근처의 그 흙길에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이었고 그들은 막다른 길을 발견해서 자전거를 주차하고 다리를 조금 뻗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내려다보았고 낡아 보이는 트레일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전히 호기심에 그냥 걸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씩 더 가까이 걸어가 보니 그것은 임업국에서 관리하는 트레일러였지만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그냥 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죠. 그들은 아무도 없는 한가운데 있었고 그냥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가가서 조심히 문을 열었고 즉시 이 끔찍한 냄새에 맞닥뜨렸습니다. 반동신경으로 급하게 바로 문을 닫았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버시티 5 중 한 명, 그룹의 맏형이었고 그룹의 막내인 잭을 돌봐주던 테드 웨이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갈수록 미스터리는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테드 웨이어는 이 트레일러 안에 침대 8겹의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발은 심하게 동상에 걸려 괴사 상태였고 몸무게는 약 50%를 잃은 것처럼 보였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어서 그가 거의 13주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드는 굶주림과 악천후에 대한 노출의 조합으로 사망했다고 판결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트레일러 안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불을 피울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페이퍼백, 아니면 또 책, 불쏘시개, 심지어는 성약과 장작이 있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재료 외에도 추운 날씨에 입을 수 있는 추가적인 옷, 두꺼운 옷들마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용 C 레이션 같은 많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뚜껑을 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적어도 1년 동안 한 사람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음식이 있었고 불을 피울 수 있는 물품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으며 뒤쪽에는 기본적으로 가득 찬 프로판 탱크가 있어서 그냥 켜기만 하면 트레일러 안을 난방을 켤 수 있었고 꽤 오랫동안 난방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품들 중 어느 것도 사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아마도 테드가 불을 피우고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할 상식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리 마티아스의 신발이 그 트레일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리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는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남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게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가 즉시 불을 피우지 않거나 적어도 그룹에게 불을 피우고 음식을 먹으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가스 탱크를 켜는 것, 그것들은 기본적인 생명 구조 기술입니다. 그이어 웨이어의 시신이 그 트레일러 안에서 발견된 그 다음 날, 수색자들은 스털링과 마드루가의 유해를 차가 있던 곳에서 약 1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들의 유해는 심각한 포식의 흔적을 보여주었고 동물들이 그들의 유해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은 것에서 수사관들은 둘 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드루가와 스털링의 유해가 발견된 지 이틀 후 잭 휴엣의 유해도 발견되었습니다. 웨이어가 있던 트레일러에서 2마일 떨어진 곳이었고 잭 휴엣 또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5명 중 4명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리더였던 게리 마티아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발견한 유일한 것은 웨이어가 있던 트레일러에서 약 4분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담요 몇 개와 손정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때 게리가 있던 곳일 수는 있지만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그 후에 또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리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것 외에도 이 5남자가 왜 그들이 큰 농구 토너먼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전날 밤에 70마일이나 길을 벗어나 외딴 숲의 외딴 흙길로 운전해 갔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또 빼고 문을 닫고 눈보라가 치는 한밤중에 20마일을 하이킹해서 어떤 무작 위 트레일러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트레일러에 들어가서 충분한 음식이 있고 충분한 담요와 추가적인 옷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13주 동안 굶주림과 노출로 사망했을까요? 수사관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었을까? 하지만 그들은 유바시트의 토박이었고 그 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쫓겼을까? 하지만 차에도 시신에도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셉 숀스. 그는 그날 밤 그 산길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눈 속에 갇혀 심장마비 증세를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조셉은 차를 타고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심각한 심장 통증을 느낍니다. 아마 심장마비를 걱정한 그는 차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하려다 2대의 차량 불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차 한 대는 남자들이 타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여자와 아기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었다고 증언했죠.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이 5 친구들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아끼던 차에서 뛰쳐나와 32km에 달하는 죽음의 행군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눈앞에 풍족한 음식을 외면하고 굶어 죽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생존자였을지도 모르는 게리 마티아스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밤 유바 카운티의 5 친구들이 눈 덮인 산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아마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게리 마티아스가 어떻게든 책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를 찾지 못했다는 것부터 혹은 그들이 단순히 길을 잘못 들어서 아무도 없는 이 산 한가운데에 가게 되었다는 것까지.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들의 모든 여정의 목적성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길을 잃었다면 경찰은 그들이 아마도 원을 그리며 운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그냥 무작정으로 직선으로 운전해서 길의 이 지점에 도달한 다음 내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왜 그 길에 가게 되었는지, 왜 그 트레일러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지, 또는 그들이 왜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이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바시티 5가 왜 그들이 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론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최고의 이론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교포인 만큼 오늘 이야기에 나온 중요한 영어 단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abandon입니다. abandon. 한국어로는 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라는 뜻이죠. 그들이 눈 덮인 산길에 차를 수상하게 버리고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걸 표현할 때 The 5 men mysteriously abandoned their car on a snowy mountain road and disappeared into the wilderness. 그럼 다음 주에 더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